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이슈들을 모아서 한번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한번 탄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있죠. 먼저 새로 나오신 분들 소개할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요. 지난주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 옐런 의장의 이 의회 청문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약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그 옐런 의장이 노비시 옐런, 비둘기적인 옐런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시장에서 이구동성으로 했단 말이죠. 과연 이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 도비시하다는 평가가 그 시장 말씀하신 시장이 주식시장 쪽에서 더 많이 그렇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뭐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내용이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제시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조건을 계속 달고 뭐 인대심 뭐 문구 계속 갔지만은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는 할 거고 하기 전에 얘기해 주겠다. 예. 그래서 뭐 도비시하다고 그 얼마만큼 이제 그 오키시 쪽으로 기울어져 많이 있었으면은 그게 도비시하게 상대적으로 느껴졌겠지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그 앞에 FOMC 의사록이나 뭐 그런 흐름에서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크게 더 도비시한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되게 의아했어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보고 나 3월에 인내심 삭제할 거야. 딱 저는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3월 FOMC를 미리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3월에 삭제할 거고 올해 금리 인상할 거야.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서 시장의 반응이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옐렌 의장이 처음에 이제 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얘기했다가 한번 크게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 좀 학습 효과를 감안을 한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분명히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시장이 빨리 걱정을 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비시 주열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 얘기는 역시 통화 완화 정책을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당분간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날 이제 경제 동향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한은에서는 그 통화 정책 방향 매달 문구를 봐도 패드의 정책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뭐 당연하겠지만요. 근데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인하 기대가 좀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그 총재님께서 뭐 인하도 이제 뭐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하겠지만은 가계부채나 이런 쪽을 좀 더 우려하시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나쁜 뜻의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제 그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면 우리 통화 정책이 그거랑 이제 완전히 반대로 과연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좀 약간의 그런 좀 뉘앙스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 표현을 좀 빌어서 이게 금리 정책도 후행적으로 가고 눈치 보고 할 게 아니라 불어터진 국수가 되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연초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좀 당위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하우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중앙은행 총재로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주변 여건들 다 살피다 보니까 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지, 독자적으로 저희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입장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할 거다, 할 수는 있을 거다. 특히 이제 4월달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보다는 그런 확신의 강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BOK를 옹호한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이해심이 많네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금리는 제로까지 낮췄는데 할 게 없으니까 미국식 그 양적 완화라도 해야 해보자. 되지 않나. 예, QE를 발표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3월이 되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이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가져올 효과를 좀 점검해 보고요.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긴 얘기는 좀 차차하고 금리 정책부터 좀 살펴볼까요? 페드가 QE를 진행하는 동안 이 금리 하락은 사실은 뭐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금리를 통한 실물 경제 부양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았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과연 어떨까? 이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드가 그래서 QE3 할 때 그 약간 오픈 엔디드로 하고 정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죠. 보니까 QE1, 2 할 때는 네. 뭐 시장에서 미리 기대하고 실제 정책 해버리니까 효과는 없어지고 그래서 예. QE3 할 때는 이제 시장의 그런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고 ECB도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총재님께서 계속 마리오로 말만 하시다가 그렇죠. 이번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 나라가 쪼개져 있고 그런 문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약간 유럽과 미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그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기는 나라마다 다 뒤죽박죽 상황 다 다르고 자기 입장 다 다르고 디레버리징이 된 나라도 있고 아직 뭐 그리스처럼 예. 오히려 더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금리는 제로까지 낮췄는데 할 게 없으니까 미국식 그 양적 완화라도 해야 해보자. 되지 않나. 예, 그 와중에 뭐 지금 유가락 때문도 있지만 또 디플레까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뭐 수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그 미국, 영국, 일본이 다 QE를 실행을 했죠. 그 중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채권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나라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예. 미국입니다. QE 1, 2, 3를 통해서 이제 지났으니까 저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10년 만기 국채가 총 한 150bp 정도는 인하되어 하락했다. 근데 영국도 GDP 규모로는 비슷한 규모를 쏟아부었죠. 근데 영국은 60bp 정도, 그 정도 효과밖에 못 얻었다. 네. 그거보다 더 많이 GDP의 40몇 %나 되는 돈을 쏟아부은 일본은 30bp 정도의 인하 효과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ECB의 QE는 얼마만큼 채권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70bp 정도는 1.14조 유로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드라기 총재가 자산 매입을 시사하고 난 이후부터 그 독일의 분트가 이미 10년물이 70bp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질 여지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한 70bp 정도 만약에 빠진다면 이미 뭐 효과가 다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한 50bp 정도. 그리고 그 대체제로 해석되는 동유럽 채권들은 한 30bp 정도 금리 인하 여지가 하락 여지가 채권 시장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뚜렷한 것은 이게 패드가 QE 1, 2, 3를 하면서 가장 뚜렷했던 게 은행들의 어떤 대출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QE3로 확보한 유동성을 은행들이 그걸 확보해서 대출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유럽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런 순환이 좀 일어날 것이냐 이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드가 이제 QE를 하고 자산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도 사줬지만 유통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그
이제 국채를 사줌으로써 시장 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ECB의 정책을 보면 주로 이제 2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국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국채들은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돈들이 이제 은행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네. 은행들이 좀 미국처럼 약간 이제 자기 자본을 확충을 많이 해서 충분히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유럽의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ECB의 어떤 그 랜딩 서베이 결과를 보면 분명히 대출 태도 지수와 대출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베이 결과로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랑 실제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출 태도 지수는 사실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거든요. 금리도 싸고 은행들도 일정 부분을 대출해주고 싶고, 그러나 실제 대출은 최근에 이제 대출이 감소하는 폭이 줄었을 뿐이지 계속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민간에서의 자체적인 수요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대출 수요가. 예. 예. 뭐 빌려서 뭐 할 게 없어서. 사실 LTR로 했을 때도 별로 대출이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11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인가? QE 예. 투기 기간이죠. 예, 그러니까 그 ECB가 돈을 많이 1조 유로 정도 푼 적이 있었는데 LTR을 통해서 별로 그렇게 대출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도. 현재 그 은행이 대출할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또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10월 말에 그 ECB의 종합 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CET1이 한 14%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CET1이 그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출 여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그 TLTRO 같은 것도 이렇게 돈 가져가라고 해서 했는데도 이게 안 가져갔는 은행들이 안 가져간 거죠. 은행들이 지금 그 대출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잘 하셨다시피 이 대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돈을 안 가져가고 대출을 안 해준다. 이렇게 보는 쪽이 좀 더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별로 보면 독일하고 스페인은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그 랜딩 서베이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빅투인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대출 수요가 아직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 아직 그 기업이나 가게 전부 다 마이너스죠. 이제 지난 한 3, 5월부터 조금씩 이제 유턴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상당히 대출 증가가 늘어나는 게 또 점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뭐 오늘 뭐 어디 시장 추정 기관의 추정치에 의하면 2016년 말까지 한 2,500억 유로 정도만 더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1.14조 풀어가지고 한 25% 정도만 대출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출 수요가 부진하다. 왜냐하면 사업성이라든지 그 이익을 낼 만한 산업을 찾기가 지금 어렵다. 그 부분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그런 문제 외에도 지금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과거 복귀를 해보면 패드가 QE1, QE2, QE3를 할 때 보면 QE1, 2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조금 올랐고요. QE3 마지막에서는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ECB가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좀 올랐단 말이죠. 이것도 미국하고 똑같이 전체로 밟을 수 있으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출 수요가 초기엔 좀 있다가 나중엔 또 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그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ECB가 유럽 지역에서. ECB는 예. 유럽 지역에서 예. ECB가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 지표가 있죠.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5-year swap break even 포인트로 계산하는 네. 그게 있는데 그게 1월 22일 그러니까 그 QE 발표하는 날이었죠. 네. 그날 5년물이 1.73%였는데 오늘 좀 전에 장 오후 한 5시 정도에 보니까 1.6이더라고요. 더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예. 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실제 그 1월 달그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 0.6이었는데 네. 다음 달은 마이너스 0.8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QE를 발표를 했지만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 징후를 아직은 그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QE가 가지는 본래의 어떤 성격상 그리고 또 그리스 사태 등이 이런 게 안개가 거친다면 조금씩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등을 해야지 ECB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좀 입증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가 당연히 이제 수요 측면에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이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그걸 영향을 미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유가의 움직임에 좀 지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리 뭐 그렇죠. 심리나 소비 심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 변동이 이렇게 커버리면은 네. 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게 좀 휘둘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죠. 패드가 QE1, QE2 시기에는 엔화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85엔 찍고 QE2 시기에는 75엔 저점 찍었어요. 이거 N 초강세였었는데 그렇게 약세를 가다가 QE3 종료 지점이 되니까 다시 턴을 했단 말이죠. 일단 차례로 이 패드의 통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BOJ와 ECB가 차례로 통화 정책에 나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변화를 보였었는데 환율 면제 유로 환율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 대부분 당연히 약세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유럽은 돈을 풀고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그 ECB의 밸런스 시시고요. 이게 유로 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11년부터 12년까지 ECB가 한 1조 유로 정도 돈을 푼 그 시점에 유로 달러 환율이 이제 많이 빠졌었거든요. 거의 1.5 유로에서 1.2 유로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 돈을 풀지도 않았는데 그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을 이미 많이 했어요. 이미. 금리가 반영을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반등할 여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유럽 경기도 유가 하락이나 유로 약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당분간은 낙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유로 달러 환율 전망을 보더라도 이게 주요 IB들 거 평균을 낸 걸 보면 막 1이 깨진다거나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유로 약세를 전망하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좀 추가적인 하락은 주춤하지 않을까. 많이 오르기도 힘들겠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이 실물 경기를 반영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번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저는 질문하고 싶은데 재정을 풀 수 있는지 유럽이 전문가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재정 너무 긴축 이걸 푸는 게 제일 저는 관건인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주기. 아니에요. 재정 풀 수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균형 재정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뭐 핀란드,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다 그냥 그 균형 재정 0.0에서 약간의 진폭을 주는 상당히 재정 적자 국채 발행해서 뭐 충분히 재정으로 통한 부양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의회나 이런 데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독일이 90년대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재정이 되게 망가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이제 국채를 찍어서 발행하는 바람에 이제 인플레도 나고 재정도 망가졌는데 그게 거의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GDP 대비 3% 미만으로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은 통일 이후에 한 15년 동안 통일에 대한 그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긴축을 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런 나라라서 지금의 어떤 재정 위기 과정에서 계속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푸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15년 동안 자기네들은 정말 억질로 허리띠 졸라매서 긴축을 이제 바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시기에 유럽은 남유럽 국가들, 특히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세금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면서 굉장히 재정을 방만하게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자기네들의 사례를 보면서 좀 본받기를 원하면서 상당히 약간 고통을 약간 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재정을 풀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풀 수는 있으나 실제로 풀 수 있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랑 대비가 되는 게, 미국은 사실 이제 QE를 계속하면서 재정을 대해서 위기감은 있었죠. 재정 절벽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버냉키가 계속 재정 정법을 얘기를 하면서 재정이 급격하게 주는 거를 막음으로써 미국은 어쨌든 완만하게 나도 이제 정상화되는 데서 이게 통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은 그런 기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까 차트에서 보여주신 거 보면 ECB 자산이 금융 이후에 좀 늘었다가 줄지 않습니까? 근데 주요 빅3, 빅4 중앙은행들 보면 자산이 다 늘지 않습니까? QE를 하든 BOJ가 또 사주고 뭐 영국도 그렇고. 근데 ECB만 줄었던 거죠 보면. 그게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풀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중간중간 보면은 그런 독일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ECB가 결정이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중앙은행 자산이 못 는 게 지금의 이 결과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고요, 보면은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남유럽과 북유럽이 이렇게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북유럽 결국은 보면 이 실물 경제가 뭐 금리가 낮춰지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순순환을 가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보면은요.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북유럽의 재정이 남유럽으로 들어가는 게 효과 그렇죠. 측면에서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비슷한 얘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ECB가 월간 600억 유로를 이제 2016년 9월까지입니까? 계속 풀면서 QE 물량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어떤 채권을 인수를 해서 돈을 풀 것이냐, 그 채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각 프라이빗 민간기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채권을 내놔야지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독일 채권, 방금 말씀하신 독일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가장 유럽에서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뜻 내놓는 정부나 민간기관들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돈은 풀고 싶어도 받아들일 채권이 부족한데 이 물량 풍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600억 유로 같은 경우를 월간 푸는 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같은 비슷한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ECB가 국채를 산다고 이제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 미국처럼 뭐 하다가 그렇죠. 아니니까 어느 나라 국채를 뭐 무슨 GDP별로 n분의 1을 해서 사줄 거냐 뭐 그렇게도 되게 의문이 있다가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은 나왔긴 한데, 이미 뭐 독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년물까지가 2년물 이하도 이미 뭐 마이너스로 갔었고요. 5년물까지 지금 마이너스로 갔고요. 10년물도 거의 지금 뭐 제로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 독일 국채만 이제 살려고 하고, 그런 거 갖추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국내에 보면 어려운 기업은 이제 회사채 발행해서 돈 자금 마련하고 싶은데 발행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채권은 다들 원하는데 발행을 돈이 많아서 안 하듯이, 그리고 그렇다고 독일이 또 그 유로 근본주의 이렇게 엄격한 재정,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선뜻 국채를 찍어서 쓸
그 곳도 없고 보면 찍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게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ECB한테는 굉장히 곤란하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 국가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가진 걸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어쨌든 독일이 제일 그 이 자산 매입의 수혜를 받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나오고요. 그 다음이 네. 네덜란드, 네. 북유럽 국가, 그 다음에 프랑스도 약간 좀 수혜를 받기는 받고요. 네. 근데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앞서 그쪽 북유럽 쪽 나라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이탈리아랑 스페인 금리도 거의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 그 독일 국채가 그 귀하긴 귀하죠. 이미 마이너스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발표할 때 600억 유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국채 비중이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유로 공공기관채 비중이 얼마 이렇게 뭐 그 구체적으로 ABS 커버드 본드 또 얼마 이렇게는 발표를 하지 않았죠. 예. 그냥 그 시장의 예상이 뭐 국채는 450억, 뭐 유로 공공기관채는 뭐 50억, 그리고 담보 채권들은 100억 유로 이렇게 본토채는 한 예상을. 120억 유로로 정해진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독일은 이제 자기네들 네. 국채를 그렇게 그- 하겠다고 예, 했지만, 파기고. 근데 이제 그 독일은 그 약속을 지키려면 그 16년 9월까지 2,940억 유로를 사야 됩니다. 이게 9월 어마어마한 120억 숫자예요. 유로 가지고는 네. 택도 없는 네. 이야기죠. 근데 그 독일 국채가 분기 현상이 생기더라도 물론 독일 국채 마이너스로 이제 많이들 넘어갈 겁니다. 점점 6년물, 7년물, 10년물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그 뒤따라가고 있는 국가들 같이 프랑스도 있죠. 예. 프랑스 똑같이 넘어갈. 프랑스 뭐 안 좋은 부분 많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스 그 유로존 내에서 G2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 자금들이 프랑스 국채로 또 몰릴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유로 기관채 중에서도 그 EFSF, ESM이 발행한 채권들, 그리고 또 EIB, 유럽 투자은행이 발행한 채권들 이런 쪽으로 또 몰릴 것이고, 그리고 그 지방 정부채 그런 부분도 또 매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뭐 국채 잔액이 한 지금 유통 물량으로만 보면 마케터블 한 것만 보면 한 7조 되는데, 그 독일 국채에 몰리는 수요들이 점점점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형태의 이번에 사기로 허용한 그런 쪽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이게 유럽이 자금을 풀었을 때 그러면 유럽 자산들에 대한 유럽 표시 자산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다, 이렇게 이 시장 측면에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워런 버크셔웨이 회장이 독일의 한 업체를 자회사로 인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유럽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자산 가격 거품이 그동안에 꾸준한 이 양적 완화 때문에 거품이 많이 껴 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자산들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단 말이죠. 이제 뭐이 조치가 나온 이후에 과연 이 글로벌 자금들이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또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유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사실 매출 증가율이 되게 낮은데 그 소위 이제 EPS라고 하는 순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이 한 2배, 3배 이상 오르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었는데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은 없지만 비용 절감을 되게 잘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쉐어 바이백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미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나? 결국 금리도 낮고요. 네. 그다음에 셰일 가스 때문에 이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었고, 금리도 낮고, 인건비도 이어 오버 이어 해가지고 한 2% 미만의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모든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 낮았었는데 지금 유럽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뭐 실업률 높으니까 당연히 인건비 낮을 거고, 환율도 굉장히 좀 싸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WTI하고 브렌트만 비교를 해보면
WTI보다 브렌트유가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 에너지에 대한 부담도 미국 기업들보다 조금 더 많이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찾아다니는 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갈 것 같은데, 과연 수요가 그러면 유럽에서 계속해서 창출이 될 거냐? 결국 독일에서 싸게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파는 그런 쪽에만 돈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문제인데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올해 들어서 한 2달 동안 미국에서 한 250억 달러, 약 250억 달러가 유출되고 유럽 쪽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돈들이 순유입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채권 시장 쪽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 펀드 이제 분류를 뭐 선진국, 신흥국 또 선진국 내에서 뭐 북미 이렇게 유럽으로 나눠봤을 때 지난해 4분기 정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초까지는 1월까지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산 중에 하나가 미국채입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미국 금리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돈들이 미국 채권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일부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이제 베팅한 자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가 이제 드라기 총재가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미국 국채에서 다시 유출은 아닙니다만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국채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줄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흥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는 예, 그 유럽으로 좀 일부 가는 걸로 예, 서유럽 쪽 특히 그쪽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유럽 투자에 대해서도 과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금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가치를 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로스가 아니거든요. 통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보고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QE 하니까 기대 심리가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그 중에서도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자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엔 좀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그렇게 자금이 그 유럽 주식형 펀드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그 6월 이후에 6월 1일쯤 모르지만 6월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ECB는 QE를 통해서 자금을 풀고 그러면 금리 차익을 노린 또 자금들이 미국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ECB가 QE를 하면 그 미국으로 제일 많은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또 아시아 신흥국으로도 상당히 그 국고채 금리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자금들이 유로 캐리 트레이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 그 유입된 것만 가지고 그게 지속될 것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결국 ECB가 QE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 역내에서 소진이 다 안 된다. 대출 수요가 부진하다. 그러면 돈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시아다. 거기서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냐?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지수 2000 아시잖아요. 지수 차트 보셨습니까? 월봉 차트만 보셔도 이 지수 코스피 지수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진짜. 이제 유럽계 자금이 이럴 때 이 QE 영향으로 한국으로 주식시장도 물론이고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에 대해서는 하우스 뷰로 여쭤볼까요? 개인 뷰로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 예를 들면 호주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데서 이제 컨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한국의 펀드멘탈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외환 보유액이나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워낙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니까 이제 좀 관심들을 많이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독일 국채가 이제 품귀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안전 자산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그러면 한국 자산, 특히 한국 채권은 다른 자산에 비하면 꽤 안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의외로 있고 원화도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고 이러니까 원화가 1,100원을 탁 넘어가게 되면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화도
이제 조금 더 떨어지니까 원화가 절상되고 금리는 좀 더 떨어지는 쪽에를 노려서 들어오는 해외 자금들이 생각보다는 수요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하우스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주식 쪽에서는 이제 그 자금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채권 쪽에서도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남유럽이 재정 위기가 터지고 어려워지면은 자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채권 쪽에서 유럽 쪽에서 다시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조금 또 상황이 나아지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금리 레벨이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아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가 신용 등급하고 우리랑 비슷하거나 높은 나라들 중에서 40%가 2년짜리 채권 이하 금리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는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2% 초반까지 내려가서 너무 낮다고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아웃선이지만은 그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10년물이 지금 제로에 가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등급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등급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풀고 하면 그 중에 일부가 한국까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유럽 영국부터 체코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 한국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중앙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뭐 체코 중앙은행이 이제 그 한국이 넣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 상당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유럽계 자금의 성향이 유럽 중앙은행들이 사주면 뭐 당연히 장기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서 이제 리히텐슈타인이나 이런 데서 출발한 자금들이 대부분 단기간 머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뭐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대응이 단계에 그러니까 단계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 또 악재들이 또 터져 나오면 자금은 바로 회수돼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영국 선거는 이제 EU 멤버십이 걸려 있는 그런 선거고 그리고 또 12월에 스페인 총선에서는 이제 제2의 시리자라 그러는 포데모스 당이 이제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 또 그런 게 걸려 있거든요. 곡구삼조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다 일단은 장밋빛 전망이에요. 일단 긍정적인데 이 긍정적인 것의 이 지속성 이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황에서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